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골목을 휘감은 봄바람이 아직 차가운 어느 3월날이었지요. 고을 장터에서 한참 떨어진 좁은 골목 안 허름한 점집 앞에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여무당 하나가 무릎을 꿇은 채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설아라 하였는데 겨우 20살을 갓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등허리에는 벌겋게 부풀어 오른 몽둥이 자국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점집 주인이 부들부들 화를 내며 설아의 뒷덜미를 발로 눌렀습니다. 인연이 신이 떠났다며 손님을 속였소. 돈은 받아먹고 점 하나 제대로 치지 못했지 않소. 설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쉴 뿐이었지요. 그때 구경꾼 사이를 헤집고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향리 최명철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고을에서 미신 단속이니 뭐니하며 으스대기를 좋아하던 인물이었지요. 인연이 또 신내림이 거짓이라더군. 이런 것들이 백성을 홀리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명철은 설아의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지고 얼굴을 들게 했습니다. 붓자국처럼 얇은 눈썹 밑으로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군중은 쯧쯧거리며 혀를 찼으나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당이라 하면 천한신세, 거들면 자신까지 더럽혀진다 여겼지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춘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그는 한도윤이라 하였습니다. 옅은 회색 도포에 유건을 쓴 허름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지요. 눈빛만은 맑고 고닫습니다. 도윤은 잠시 광경을 바라보다 이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 잠시 멈추시오. 명철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길래 남의 일에 끼어드시오? 지나던 선비요. 허나 이건 사람의 일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소. 명철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런 계집은 사람 축에도 못 끼지. 귀신 들었다고 거짓을 부리며 백성을 홀린 놈인데 이놈이 벌받는 게 당연하잖소. 도윤은 묵묵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고개는 여전히 땅에 닿아 있었으나 그 어깨에는 두려움보다 체념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의 몸값을 치른다면 자유로울 수 있겠소?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점집 주인이 흠칫 놀라더니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몸값이라니 선비 양반이 농담을 하시나? 농담이 아니오. 내가 가진 걸 내어 이 사람을 속량하겠소. 마땅히 받을 값을 말씀해 보시오. 주인은 잠시 도윤을 훑어보더니 손가락으로 수염을 비볐습니다. 허허, 속량이라. 그럼 은자 20량이요. 그만치 주면 이 계집을 놓지. 군중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20량이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에 쌓인 은전과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것을 점집 주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뿐이요. 모자라겠지만 이걸로 풀어주시오. 주인이 돈을 세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15냥 하고 반이 못 돼요. 허나 죽은 것보다야 낫겠지. 가져가시오. 그때 명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관가에서 조사 중인데 멋대로 풀어줄 수야 있나? 도윤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향리 어르신, 이제 주인이 값을 받고 손을 뗐으니 이 여인은 점집의 노비가 아닙니다. 만일 죄를 묻겠다면 저를 다스리시오. 제가 그 죄까지 감당하겠소. 명철은 잠시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침을 뱉고 등을 돌렸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이런 계집과 어울리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오. 그가 떠나자 도윤은 조심스레 설아의 어깨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사람은 누구나 땅에 머리 박을 죄인은 아니오. 설아는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을 감싸던 머리카락 사이로 흐린 눈빛이 번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비님, 어찌 저 같은 것을,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이요. 다른 뜻은 없소.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설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곁에 곧 작은 복이 들 것입니다. 도윤이 살짝 웃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오. 그런 말은 마시오.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점이 아니라 제 마음이요. 그 복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들겠지요. 그 말이 묘하게 울려 들렸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설아를 데리고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그의 거처는 서당 뒤편의 작은 초가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혼자 사는 곳이었지요. 도윤은 문을 열고 설아를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바람이 차니 몸부터 녹여야겠소. 설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흙바닥에 난 화로의 미약한 불빛이 그녀의 상처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도윤은 물을 덮여 깨끗한 천으로 설아의 등과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피딱지가 벗겨지며 약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좀 견딜만하오? 예, 괜찮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나무 그릇에 밥과 나물을 담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기운부터 차리시오. 설아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밥은 참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한 숟갈, 두 숟갈 밥을 떠먹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지붕의 새 지푸라기를 스쳤고 방 안의 불빛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선비 한도윤과 무당 설아의 첫날 밤은 서로의 이름도 낯선 채로 그러나 묘한 인연의 냄새를 품은 채 흘러갔지요. 설아가 한도윤의 초가에 머문 지 보름 남짓 지났습니다. 등허리에 상처가 아물자 그녀는 하루 종일 손이 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우물가로 물을 길어오고 해 뜨기 전에 마당을 쓸며 서당의 문사를 닦았습니다. 한참 동안 멈추지 않으니 도윤이 타일렀습니다. 몸이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조금 쉬는 게 좋겠소.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선비님께서 거둬주신 은혜를 일이라도 갚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앉아있자니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어찌나 단정한지 도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럼 아침과 저녁 사이엔 잠시라도 쉬어야 하오. 하고 이르며 그 마음을 고마워했지요. 그 무렵 서당 마당 한켠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가 이상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4월도 되기 전에 잎새 사이로 조그마한 꽃송이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감꽃은 본디 여름 한가운데쯤에나 피는 법인데 이렇게 이른 때에 피어버리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서당의 일을 도와주던 노인 장대성이 지팡이의 의지에 나무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 이 나무가 30해를 이 마당에 서 있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 보는구먼. 도윤도 가지 끝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올해 들어 햇볕이 일찍 따뜻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장대성이 흰 수염을 만지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허나 세상 일은 날씨 탓만으론 설명되지 않네. 마음이 곱고 바르면 나무도 그 기운을 안다 했지. 이 마당에 좋은 기운이 맺힌 게야. 그때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인 설아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감나무 아래를 지나던 그녀가 걸음을 멈추더니 잠시 꽃을 올려다보다가 고요히 말했습니다. 감꽃이 때 이르게 피면 뜻밖의 귀인이 든다 하더군요. 장대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귀인이라니 무슨 말인가? 설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옛 이야기에 전해지기를 그렇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귀인이 사람일지 일일지 아니면 하늘의 기운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하더이다. 그리고는 더 말하지 않고 물동이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장대성은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도윤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말이 허튼 소리는 아닐게야.
세상일이란 그런 기미로 드러나는 법이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녁 나절 서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40 안팎의 사내가 예를 올리며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반듯했으나 어딘가 숙연한 빛이 감돌았지요. 소인은 고을 원님의 아우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벼슬은 얻었으나 글이 모자라 늘 부끄러웠습니다. 이 서당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움을 구하는 마음은 누구든 귀합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들어오시오. 그날부터 그 사내는 일주일에 2번씩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늘 한지 묶음과 좋은 붓 그리고 은전 한 입씩을 놓고 갔습니다. 도윤이 사양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는 자가 마땅히 내야 할 공경이지요.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 후로 서당 살림이 조금 넉넉해졌습니다. 텅 비던 쌀독에 곡식이 차고 오래된 서책도 몇 권 더 드렸지요. 학동들도 늘어나 마당이 제법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돌았습니다. 무당을 들인 뒤로 서당에 귀한 손님이 드는구먼. 그 여자 분명히 무슨 술수를 부린 게야.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도윤은 잠시 근심했으나 장대성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복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지. 선비가 사람을 구했으니 하늘이 알아 갚아주는 게야. 무당의 재주가 아니라 선한 마음 덕이지. 그 말에 도윤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말없이 서당 일을 거들었습니다. 학동들이 쓴 붓을 씻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폭에 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여인은 복을 가져온 것일까? 아니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어느 저녁 서당의 일을 마친 설아가 감나무 아래 서서 꽃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햇살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뺨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꽃이 곱군요. 하지만 벌써 시들 기세인 듯합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꽃이 지면 작은 열매가 맺힐 겁니다. 크진 않아도 분명 달 것이지요. 그걸 어찌 아시오? 꽃의 빛깔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점괘 같기도 하고 단순한 감상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도윤의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지요. 그의 여름 감나무에는 정말로 작은 열매가 몇 개 열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단단하고 붉게 익어갔습니다. 장대성이 그 열매를 따 학동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 감은 제때가 아닌 꽃에서 핀 것이니 너희도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배우거라. 아이들은 감을 받아들고 서로 웃었습니다. 그날 마당 가득 감향이 퍼지고 노을빛이 지붕 위로 물들었습니다. 설아가 말했던 작은 복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서당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지요. 서당에 귀한 손님이 드나들며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그 꼴을 곱게 보지 않는 이가 있었지요. 바로 향리 최명철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마당 한복판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저 선비가 무당의 꾀에 빠져 백성을 홀리고 있소. 이대로 두면 고을이 어지러워질 게 뻔하오. 그 말에 사람들 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의 서당 덕에 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늘었고 가난한 이들도 도움을 받았으니 쉽사리 나무라지 못했지요. 명철은 이를 갈며 관하로 올라가 설아를 고발하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무당의 점으로 선비를 미혹해 하여 백성을 현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허나 관에서는 곧바로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이란 이가 신중한 사람이라 증자가 뚜렷지 않으면 함부로 벌을 주지 않는 성정이었지요. 그래서 문초가 미뤄지고 세상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무렵 설아는 이상한 꿈을 잇따라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겹겹이 일어나는 꿈이었지요. 구름 밑에는 물결이 뒤집히고 먼 곳에서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사흘을 연달아 같은 꿈을 꾸자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설아는 도윤이 붓글씨를 쓰고 있는 서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남쪽에 검은 기운이 엉기고 있습니다. 도윤이 붓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쪽이라니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오? 그것이 정확히 남쪽인지 동남쪽 들머리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물과 관계된 일 같습니다.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고을의 남쪽에는 큰 강이 흘렀고 동남 들머리에는 평소엔 잔잔하나 비가 많을 때면 넘치는 작은 개울이 있었지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는 게 나쁠 일은 없겠지요. 그날부터 도윤은 마을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봄장마가 길 것 같으니 남쪽 둑을 손봐야겠소. 젊은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 해도 일은 철 아닙니까? 굳이 지금 둑을 손볼 일은 없을 듯한데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 일은 모르는 법이요. 사람 일도 대비하는 이가 이익을 본다 하지 않소. 그 말에 젊은이들이 마지못해 나섰습니다. 도윤은 흙을 퍼올리고 돌을 옮기며 직접 손에 흙을 묻혔습니다. 이런 일은 선비의 손에 맞지 않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말하자 도윤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내 손도 사람의 손이요. 글만 안다고 농산일을 모를 리 있겠소? 나흘 동안 그들은 강둑을 다지고 돌을 쌓았습니다. 흙먼지가 일고 땀 냄새가 퍼졌지만 모두들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자 도윤은 동남쪽 들머리를 살폈습니다. 그곳의 둑도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지요. 여기도 손봐야겠소. 젊은이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이곳은 개울물 뿐인데요. 해마다 비가 와도 잠잠했지요. 그렇다 해도 물은 흘러야 할 길을 잃으면 돌변하오. 미리 다져두면 근심이 덜하겠지요. 결국 그들은 흙을 다지고 자갈을 깔며 나무 말뚝을 박았습니다. 손발이 다 닳아 나흘째 되는 날 둑은 제 모양을 되찾았습니다. 보름쯤이 지났을 무렵 하늘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남쪽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지요. 그날 밤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머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으로 몰려나와 두려운 눈빛으로 물살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쪽 강은 불어났으나 새로 다진 둑이 든든히 버텼습니다. 문제는 동남쪽 들머리였습니다. 작다고 여겼던 개울이 순식간에 불어나 거센 물줄기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새로 쌓은 둑이 물길을 막아내었습니다. 만약 그날 도윤이 미리 손보지 않았다면 논밭이 모조리 잠겨 곡식이 쓸려갔을 것입니다. 비가 그치자 사람들은 서당으로 몰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논밭이 살아났습니다. 어찌 그리 미리 아셨습니까? 도윤은 두 손을 저었습니다. 우연히 둑이 약한 걸 본 것뿐이요. 하늘이 도왔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지요. 아닙니다. 하늘이 선비님 마음을 본 게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원님의 아우였던 제자가 이 소식을 형에게 서찰로 전했습니다. 서찰에는 도윤의 선견과 근심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님이 사람을 보내어 도윤을 불렀습니다. 선비의 눈이 백성을 살렸소. 이런 이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는 쌀 몇 섬과 종이 붓을 내려주며 격려했습니다. 그 뒤로 서당의 명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몰려들고 먼 마을에서도 학동을 보냈습니다. 도윤의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니 더 많은 책을 들릴 수 있었고 학동들의 글공부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대성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가 사람을 구했으니 그 복이 돌아오는 게 당연하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이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요. 장대성이 껄껄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귀한 세상이네. 그게 바로 복이야.
그 무렵 설아는 여전히 서당의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도윤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또 꿈이라도 꾸었소?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아닙니다. 검은 기운이 흩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설아의 말이 정말 예언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나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그들이 사는 고을이 무사했고 서당 마당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이 넘쳐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잠잠해지고 하늘에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 감나무 잎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조용히 웃고 있는 듯 했지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으나 하늘은 묵묵히 맑기만 했습니다. 4월이 가고 5월이 되어도 비 한 줄기 내리지 않았지요. 논바닥이 갈라지고 우물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짐승들은 물을 찾아 헤맸고 사람들은 매일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향리 최명철이 또다시 나섰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종을 쳐 모여든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신의 노여움이요. 무당을 거두고 귀신을 멀리하니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지. 이대로 두면 모두 굶어 죽을 것이요.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야 늘 제철 따라 비를 내리는 것 아니겠소. 하지만 명철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곡식을 거두어 재를 올리겠소. 신을 달래야 하오. 그 말이 퍼지자 백성들은 꼼짝없이 곡식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명철은 신께 바칠 제물이라 하였으나 사실은 사창고에 쌓아두고 몰래 빼돌릴 생각이었지요. 사람들은 분통이 터졌으나 향리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도윤은 깊이 찡그렸습니다. 허나 감히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관가의 일에 선비가 끼어들면 괜한 송사로 얽히기 마련이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등잔불 아래에서 서책을 덮었습니다. 이러다 논이 다 타버리겠구먼. 그가 조용히 내뱉은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시각 설아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남산 자락을 따라 흰 물안개가 피어올라 고을을 감쌌습니다. 안개는 잠시 머물다 흩어졌지만 그 자취에는 촉촉한 기운이 남았지요. 설아는 잠에서 깨어도 그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남산 아래 고샘물로 소박한 기원을 올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고샘물이라면 산기슭 바위 틈에서 솟는 그 샘을 말하는 것이요? 예, 그곳입니다. 허락을 얻어 큰 재를 올릴 것도 아니고 마을 어른 몇 분이 정한 마음으로 가벼이 기원드리면 충분할 듯 싶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관에 알리고 재를 올리면 명철이 틀림없이 트집을 잡을 터 차라리 조용히 마을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는 편이 낫겠다 여겼지요. 좋소. 장 어르신께 의논해보리다. 그날 오후 도윤은 노인 장대성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일세. 욕심 섞이지 않은 기원이라면 하늘도 들어줄게야. 마을 어른 며칠 더 모아 함께 가세. 사흘 뒤 도윤과 장대성 그리고 동리의 어른 5이 남산 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설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위 사이에서 졸졸 흐르는 고샘물은 손바닥만큼 좁았으나 그 물결은 유난히 맑고 차가웠지요. 그들은 샘 앞에 자리를 펴고 깨끗이 닦은 나무상 위에 나물과 맑은 물 한 사발을 올렸습니다. 도윤이 앞에 서서 2번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욕심을 버리고 이 고을의 평안을 빕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게, 농부들의 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대성과 어른들도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설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 눈가에는 희미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기원이 끝나자 하늘빛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대성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바람결이 다르구먼.
냄새가 눅눅해. 과연 그날 저녁부터 하늘에 잿빛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가려지고 밤이 깊자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비는 아니었지만 온 세상을 적시는 듯한 고운 비였지요. 비는 하룻밤 내내 다음 날도 계속 내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논바닥이 촉촉해지고 우물물이 다시 찼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들떠 집 밖으로 나와 손을 뻗었습니다. 비야, 하늘이 살리셨다. 어린아이들은 웃으며 웅덩이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곡식 서말씩을 들고 서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논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작은 정성입니다. 도유는 난처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어찌 이런 걸 받겠소. 그러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유는 그 곡식을 받되 그 절반을 가난한 집에 돌려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파의 집, 어린 자식만 남은 과부의 집, 병든 남편을 돌보는 아낙네의 집에 곡식이 나누어졌습니다. 장대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연 자네는 받은 복을 다시 흘려보내는구먼.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한다지요. 도윤의 말에 장대성은 수염을 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설아는 서당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하늘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사람의 뜻을 보셨지요. 그 소식이 퍼지자 향리 최명철은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걷어들인 곡식은 사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백성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기보다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명철은 분노의 치를 떨며 다시 한번 도윤을 해칠 꾀를 꾸몄습니다. 비는 닷새를 내리고서야 그쳤습니다. 해가 다시 들자 논마다 초록빛이 돌았습니다. 농부들은 논으로 나가 모를 심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울렸습니다. 도윤의 서당에는 새 학동들이 몰려들어 글 읽는 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들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비와 사람의 마음이 함께 고을을 살려냈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추수가 끝나자 고을 사람들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올해는 비가 제때 내려 곡식이 알차게 여물었지요. 곳곳에서 풍년의 기쁨이 퍼졌습니다. 허나 그 기쁨이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향리 최명철이 또다시 흉흉한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무당을 제물로 바쳐야 내년에 역병이 돌지 않는다. 명철은 장터와 주막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귀신을 달래지 않으면 하늘이 또 노하실 것이요. 그의 말은 불길을 타듯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어리숙하게 믿는 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을 다무는 이도 많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노인 장대성이 크게 노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귀신 탓으로 돌리는 자가 바로 귀신보다 더한 자일세. 저자는 틀림없이 흉계를 꾸미고 있네. 조심해야 하네. 한도윤도 명철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설아를 제거하려는 것이겠지. 그 입만 막히면 다시 고을을 제 맘대로 휘두를 테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등잔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는 장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향리의 탐욕과 부정을 고발하는 글이었지요. 잠시 후 설아가 문턱에 조용히 섰습니다. 선비님, 밤이 깊었는데 아직도 글을 쓰십니까? 도윤이 붓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향리의 죄를 아뢰려 하오. 사창고 곡식을 빼돌리고 백성을 속인 일, 그 모든 증자를 모으고 있지요. 장계라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증자가 확실해야 하고 증인도 있어야 할 텐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몇 달째 준비하고 있소. 사창 장부를 베껴두었고 곡식을 빼앗긴 백성들의 말을 일일이 적어두었지요. 설아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요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굳게 닫힌 곳에 마른 번개가 먼저 스민다 하더이다.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오? 하늘이 움직이기 전에 사람의 손길이 먼저 닿는다는 말이지요. 선비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손길입니다.
도윤은 잠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대의 말은 늘 알 듯 모를 듯하오. 하지만 이번엔 알 것 같소.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곡식 장부를 다시 대조했고 백성들의 진술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고을의 한 아전이 그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향리가 사창 곡식을 빼돌릴 때마다 장부를 고쳤습니다. 허나 처음 장부는 따로 남아있지요. 그 장부를 볼 수 있겠소? 위험한 일이지만 선비님은 의로운 분이니 믿고 맡기겠습니다. 며칠 뒤 아전은 밤을 틈타 원래의 장부를 몰래 내왔습니다. 도윤은 밤새 등불 아래서 장부를 베껴 적었습니다. 새 장부와 비교하니 빼돌린 곡식의 양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증언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서고 누가 뒤따라 말을 이어야 하는지, 어떤 장부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지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장계 한 장에 담긴 글은 짧았으나 그 뒤에는 몇 달 동안의 준비가 숨어 있었지요. 허나 관가의 움직임은 더뎠습니다. 원님은 신중한 성품이라 향리의 죄를 벗기엔 증자가 가볍지 않은가 하며 판단을 늦추었습니다. 장계는 올라갔으나 조사는 지체되었습니다. 그 사이 최명철은 더욱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선비가 나를 모함하려 한다. 무당과 짜고 거짓을 꾸며내고 있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철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했지요. 허나 도윤은 침착했습니다. 하늘이 아는 일을 사람이 시끄럽게 떠든다 해서 진실이 변하진 않지요. 그는 조용히 서당에 앉아 글을 가르쳤고 밤이면 증자를 정리했습니다. 노인 장대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속이 상할 만도 한데 어찌 그리 태연한가.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진 하늘의 몫이지요. 장대성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놈, 늙은 내가 부끄럽구먼. 그래, 하늘은 반드시 의로운 일을 돕지. 설아도 도윤을 다독였습니다. 선비님, 지금은 잠잠히 때를 기다릴 때입니다. 진실은 물이 흐르듯 막을 수 없지요.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장부를 펼쳐 틈이 없는지 다시 살피고 증언의 순서를 되짚었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철의 말이 점점 과장된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무당이 하늘을 움직였다 하더니 또 하루는 선비가 귀신을 불렀다 하니 저건 헛소리 아니오? 그 선비가 우리 아이들 글 가르치는 분이잖소. 그런 분이 거짓을 꾸민다니 말이 되나? 민심이 서서히 도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에서 설아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른 번개가 곧 닿겠지요. 그 말의 뜻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윤은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하늘의 응답이 머지 않았음을. 이듬해 봄 새 관찰사 박윤겸이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난 인물로 부임길에 여러 고을을 돌며 민심을 살폈지요. 그 여정 중에 우연히 한 장계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장계를 올린 자가 누구인가? 수행하던 관리가 고개를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이 고을의 선비 한도윤이라 합니다.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옵니다. 박윤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계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하되 결이 고닫고 말은 절제되어 있었으며 증자는 치밀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성 중에 이런 일을 두었으니 그 고을은 아직 숨이 남았구나. 직접 가보겠네. 그리하여 관찰사는 수행원들을 이끌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관찰사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을은 술렁였습니다. 특히 최명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요. 그는 허둥지둥 사창고를 찾아가 장부를 고치고 곡식 더미를 쌓아 올리며 분주했습니다.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 베껴둔 원래 장부가 관찰사의 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박윤겸이 고을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거리마다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관아에 들기도 전에 먼저 사창고로 향했습니다. 곡식을 맡은 자는 누구인가? 향리 최명철이옵니다. 명철이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창고를 열어라. 명철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곡식 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야 단정했지만 관찰사는 곧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자루를 눌러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곡식이 이렇게 마를 수가 있단 말인가. 장마철에도 습기가 돌지 않았다니 기이하구나. 명철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아마도 바람이 잘 통해서. 박윤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곡식더미 뒤쪽을 살폈습니다. 이중 자물쇠를 달았다 떼어낸 흔적이 있구나. 누가 이 곡식을 몰래 빼낸 것이 분명하다. 그는 아전들에게 명했습니다. 장부를 가져오라. 아전이 장부를 내오자 관찰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두 장부를 대조했습니다. 글씨의 획이 다르고 곡식의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여기 빼돌린 곡식의 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구나. 명철은 입술을 떨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하인들의 착오로. 착오라 하기엔 횡령의 수가 너무 크다. 그때였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먹구름이 고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런, 비가 내리려나 보오. 누군가 중얼거린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번쩍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 빛은 눈이 멀 만큼 강했고 사창고 지붕의 마룻대를 정확히 내리꽂았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똥이 튀어 자물쇠를 태웠고 안쪽 곡식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벌이다. 하늘이 노하셨다. 순식간에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명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빛은 흑빛이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윤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벼락이 사라진 하늘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이내 침착히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늘이 징조를 보여주었으나 죄는 사람의 손으로 밝혀야 한다. 벼락이 내린다 해서 죄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그 말에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관찰사는 곧바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장부를 대조하고 백성들의 증언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아전들도 진술했고 곡식 자루마다 표식을 대조했습니다. 모든 증자가 명철의 죄를 가리켰습니다. 사흘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윤겸은 매일 새벽 사창고를 다시 살폈고 정오마다 증언을 모아 기록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향리 최명철은 백성의 곡식을 착복하고 무고로 선량한 이들을 해치려 하였다. 법에 따라 파직하고 형장을 명하노라. 그 말이 떨어지자 군졸들이 명철을 붙잡았습니다. 형장 30대가 이어졌습니다. 매질이 거듭될수록 명철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소이다. 허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의식을 잃었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빼돌린 곡식은 전량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아난 논이 또 한 번 살아났구먼.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날 저녁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하늘은 깊고 푸른 빛을 띠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이 비쳤습니다. 도윤은 서당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윤겸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장계가 아니었다면 이 죄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오.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선비로다. 도윤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저 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지요. 박윤겸은 빙그레 웃으며 서책 상자 몇과 종이 묶음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보답이라기보다 선비의 손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뜻이오. 그리고는 고을에 방을 내리게 하여 도윤의 의로운 행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 뒤로 도윤의 서당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와 글을 배우고 먼 마을에서도 학동을 보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선 선비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대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오래 참았지. 하늘과 사람이 함께 자네를 도왔구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의 벼락은 우연이었을 뿐이지요. 죄를 밝힌 건 결국 사람의 손이었소. 설아가 서당 마당 한켠에서 조용히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마른 번개가 닿았다 했지요. 하늘의 벌이 아니라 사람의 정의가 그리 움직인 것이지요. 비는 사흘을 내리고서야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게 열리자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서당 마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 네 번째 점괘는 하늘의 징조와 사람의 손이 함께 만든 응보였지요. 관찰사 박윤겸은 한도윤의 인품과 학문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고을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떠나기 전 그는 다시 도윤을 불렀습니다. 그대의 의로움과 식견은 서당에 묶어두기엔 아깝소. 내가 천천히 조정에 천거하여 속료직이라도 얻게 하겠소. 속료직은 비록 낮은 벼슬이라 하나 벼슬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일생을 걸곤 했지요.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관찰사 어르신의 은혜에 감사드리나 저는 벼슬보다 도를 따르려 합니다. 박윤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를 택한다니 무슨 뜻이오? 도윤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벼슬은 사람을 높이지만 도는 사람을 바르게 하지요.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제 길이라 여깁니다. 박윤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진정 선비로다. 나는 그대를 억지로 끌어낼 수 없겠구나. 허나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오. 도윤은 깊이 절하며 예를 올렸습니다. 고을을 바르게 이끌어주신 것만으로도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박윤겸은 미소를 머금은 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 고을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가 조심스레 도윤의 사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언제나처럼 늘어진 댕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단정히 쪽을 지어 올리고 비녀를 꽂은 모습이었지요. 도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설아, 무슨 일이오? 차림이 평소와 다르구려. 설아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매듭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매듭을 바로잡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선비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뒤로 저는 늘 빚진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길을 찾으려 합니다. 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빚이 아니오. 나는 사람이 사람을 도운 것뿐이오. 당연한 일이지요. 설아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께는 당연한 일이었겠으나 제겐 생명을 건진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제 삶으로 갚고자 합니다. 도윤이 말없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맑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혼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서당에서, 이 고을에서 선비님과 함께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한동안 방 안에는 등불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시오. 스승과 제자도 부부도 아닌 벗으로서. 설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의 달빛은 유난히 밝고 부드러웠지요. 그 뒤로 두 사람은 함께 고을을 돌보았습니다. 병든 이가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었고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밥을 나누었습니다. 겨울이면 고아에게 속옷을 입히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장작을 쌓아주었지요. 서당에서는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고 농한기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두 분은 부부도 아닌데 어찌 그리 마음이 잘 맞는가. 부부보다 더 깊은 인연이지. 저건 하늘이 맺은 인연이야. 설아는 여전히 무당의 옛 흔적을 지녔으나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내놓는 말은 점괘가 아니라 조언이었고 모두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설아가 다시 조용히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5번째 점괘였습니다. 그 이름이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오? 선비님의 이름입니다. 벼슬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이름이지요. 도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름이 남든 남지 않든 상관없소. 그저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설아의 말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해마다 감꽃이 필 무렵이면 아이들이 서당 마당에서 글귀를 외웠습니다. 그 글귀 속에는 도윤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지요. 샘터에는 물을 기르러 온 이들이 줄을 지었고 그 물가에서는 늘 도윤과 설아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선비는 벼슬을 마다하고 백성과 함께 남았지. 설아는 무당이었으나 이제는 마을의 어미와도 같은 사람이야.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벼슬아치의 이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봄날의 풀씨처럼 사람들 마음마다 퍼져갔습니다. 노인 장대성은 나이가 들어 서당 훈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글을 읽었고 설아는 여전히 곁에서 살림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안악들에게 길쌈을 가르치고 새댁들의 아이 출산을 거들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서당 마당의 감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무에는 이른 감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복이란 이런 것이었지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이요? 화려하지 않으나 따뜻한 것, 크지 않으나 오래 남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었지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 말이 옳소. 우리가 가진 복은 이미 여기에 있지요. 감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저녁종이 울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복은 화려하지 않으나 고요하고 오래도록 빛나는 것이었지요. 세월이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서당 마루에는 먼지가 쌓였고 감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우며 잎을 키웠습니다. 한도윤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려앉았고 윤설아의 손등에는 세월이 그은 자국이 깊게 자리했습니다. 서당의 학동들은 장성의 장가를 들고 그 자식들이 다시 서당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도윤은 서당 툇마루에 걸터앉아 석양빛에 물든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벼슬도 재물도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잔잔했고 숨결은 고요했습니다. 잠시 뒤 설아가 다관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국화차를 다렸지요. 향이 깊습니다. 도윤은 잔을 받아들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소. 그 말 한마디에 오랜 세월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창호를 스치고 등잔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아가 방문을 열었을 때 도윤은 이미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마치 잠든 사람 같았습니다. 선비님,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이불을 고이 덮어주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울었고 누군가는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장례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지요. 도윤은 서당 뒤편의 낮은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의 집들과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설아는 홀로 서당 마당에 섰습니다. 그녀는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계절을 앞선 꽃 몇 송이가 가지 끝에 피어 있었습니다. 때 아닌 꽃이었으나 그 빛은 유난히 곱고 단단했지요. 설아는 머리에 꽂았던 은비녀를 조심스레 뽑았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밑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평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때 서당 앞을 지나던 이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그녀는 미소만 지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이 안개 속에 스며들 듯 사라질 때까지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당에 온 아이들이 마당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나무 아래 은비녀 옆에 작은 묵죽 한 토막이 놓여 있었지요. 먹으로 그린 대나무였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싱그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설아 어르신이 두고 간 거예요. 어른들이 달려와 그것을 보았습니다. 노인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설아가 남긴 거야. 이걸 그냥 둘 수 없지. 한 선비님과 설아의 자취를 남겨야 하네. 사람들은 의논 끝에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새겼습니다. 선비 한도윤, 이곳에서 돌을 펴다. 은비녀와 묵죽은 서당 안에 모셔졌습니다. 그날 밤 감나무 아래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피어올랐다고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그 뒤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감꽃이 이르게 피는 해가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서당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이 가르쳤던 글귀를 소리 높여 외우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종이와 붓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한 선비님께서 하시던 일이야.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야지. 그 일은 아이들의 습관이 되었고 세월이 지나며 전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샘터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예전의 고샘물을 이제는 성덕정 샘물이라 불렀습니다. 성스러운 덕이 머무는 샘이라는 뜻이었지요. 사람들은 물을 길며 이야기했습니다. 한 선비님은 사람을 구했지. 그 복이 이렇게 오래 남았네. 설아는 점을 쳤으나 진짜 복은 점괘가 아니라 선행에서 피어난다는 걸 깨달았지.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서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감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이른 꽃이 필 때마다 사람들은 도윤을 기억했습니다. 벼슬을 마다하고 백성 곁에 남았던 선비, 무당을 구하고 덕을 함께 쌓았던 사람. 어느 봄날 어린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한 선비님은 정말 있었어요? 할머니가 감나무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 나무가 증거란다. 해마다 이른 꽃이 피는 건 한 선비님의 마음이 아직 이 고을에 남아있기 때문이지. 아이는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살랑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커서 한 선비님처럼 살아야지. 그 5번째 점괘는 그렇게 완전해졌습니다. 도윤의 이름은 벼슬의 자리나 비단의 장막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선행과 배움의 습관으로 남았지요. 그것이 참된 복이었습니다. 감꽃은 해마다 피었고 그 향기는 세대마다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감꽃 아래에서 전승되었지요.